여러분, 만주족이 고구려의 북방 기마민족과 뿌리를 공유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중국조차 잊어버린 그들의 깊은 역사를 바로 한국에서 되찾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과 문화를 나눈 만주족입니다. 그녀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해변 관광지로 유명하지만 예전엔 동북 지방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조용한 도시였죠. 우리 가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할아버지 말로는 청나라 말기에 조정에서 일을 보던 조상이 관직을 따라 칭다오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가족 중에 거의 없습니다. 만주족이라는 말도 마치 과거의 그림자처럼 다들 쉬쉬할 뿐이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제 가족이 다른 집과 조금 다르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명절이면 할아버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둔 오래된 족보를 꺼내셨고 거기엔 니오후루라는 낯선 성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고운 자수의 옷, 읽을 줄 모르는 문자가 함께 있었죠. 이건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복식이야. 옛날엔 저 복장을 입고 말을 탔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곤 책을 조용히 덮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학교에선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습니다. 역사 시간엔 청나라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오랑캐가 나라를 뺏었지라며 웃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만주족들은 원래 말도 못하는 민족 아니었어?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모른 척 웃거나 조용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말들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제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그냥 중국인으로 살면 돼. 괜히 귀찮은 일 만들지 말고. 그 말이 늘 정답처럼 들렸습니다.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했고 불필요한 주목을 받을 필요도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어딘가엔 묻히지 않는 물음표가 늘 남았습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감춰야 할까? 할아버지는 가끔 만주어 단어를 속삭이곤 했습니다. 그 말이 들릴 때마다 무언가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더 이상 그 말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너무 낯설고 너무 조용했고 세상과 연결되지 않는 말이었으니까요. 그 시절에 저는 단 한 번도 제 정체성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도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대신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나는 단지 조금 생김새가 다른 중국인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목소리를 잃은 채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닷바람이 세찬 도시지만 저희 가족은 비교적 조용하고 단정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국유 해운기업의 간부였고 어머니는 의류 수출 사업을 하셨습니다. 집은 도심 외곽 작은 단독주택이었지만 정원도 있고 도심보다 한결 넉넉한 공간이었습니다. 저희 집안은 오래전 청나라 시절 이 지역으로 파견된 관리의 후손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가족끼리도 자주 이야기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친구들 중 일부는 칭다오에서 이런 집에 산다고? 너네 집 귀족 출신이냐? 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겼지만 사실 그건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족보에는 니오후루라는 성씨가 적혀 있었고 낡은 앨범 속 사진 속엔 자수를 놓은 남색 복식과 함께 단정히 앉은 증조부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은 언제나 말했습니다. 남들 앞에선 그냥 중국인이라고 해라. 그 말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어릴 적 저는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무렵이 되자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문화대혁명 시기 누군가 만주족이란 이유로 마을에서 끌려가 혼난 일이 있었다고요. 우린 조용히 사는 게 좋아. 그 말은 가족의 오래된 규칙처럼 전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옷장에서 자주 무언가를 꺼내다 다시 넣곤 하셨습니다. 전통자수가 놓인 오래된 저고리였습니다. 입으면 이상하게 보니까 그렇게 말하며 슬쩍 웃으셨지만 그 표정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끔 어머니는 나직이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낯선 언어였고 저는 그 뜻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 만주어였겠지요. 어머니는 그저 옛날 노래야라며 말을 흐리셨습니다. 집안에서 민족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저는 그냥 중국인이었습니다. 중국어로 말하고 한족처럼 행동하며 만주족이라는 단어는 제 안에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때로는 제가 진짜 누구인지 스스로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에도 가끔은 인터넷으로 몰래 만주족 관련 영상이나 글을 찾아보곤 했습니다. 애신강나 후손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라지는 중이다라고 말하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오래도록 귓가에 남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정체성을 지우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라는 걸 그땐 어렴풋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시험이 끝난 어느 늦은 저녁, 친구가 메신저로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빌리빌리 링크였고 제목은 고려거란 전쟁. 낯설고 무거운 제목이었지만 클릭한 순간 저는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 병사들은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렸고 주인공은 노란색 저고리에 문양이 새겨진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왜 그렇게 낯설지 않았는지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특히 그 복식과 자세, 말 위에서 활을 당기는 손동작 하나까지도. 저는 숨을 죽인 채 몇 번이고 장면을 돌려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릴 적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족보 속 사진들이 떠올랐습니다. 모노톤의 낡은 사진들 속 사람들은 긴 소매의 옷을 입고 허리춤에 가죽 장신구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릴 땐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복식이 드라마 속 전사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VPN을 켰습니다. 빌리빌리 외에도 혹시 더 관련된 영상이 있을까 싶어 유튜브에 접속해봤죠. 그리고 만주족 복식 복원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채널을 찾게 됐습니다. 영상 속 청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분명 드라마에서 본 복식과 매우 닮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동북 기마민족의 문화는 단절됐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연결하고자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영상 속 복장은 고구려나 발해의 것처럼 보였지만 그 장식과 색감, 그리고 말에 올라탄 자세에서 분명 뭔가 내 안의 기억을 자극하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그것이 정확히 만주족의 문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겐 처음으로 민족이라는 단어가 생생하게 다가왔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봤어요? 이 옷 좀 우리 집 족보에 나오는 사진이랑 닮았지 않아요? 어머니는 화면을 몇 초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건 괜히 보면 안 좋아. 괜한 관심 가지면 괜한 말 나와.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복잡한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어진 두려움 같은 것. 저는 더 이상 그 영상을 가족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불을 끄고 혼자 이어폰을 꽂고 그 장면들을 되감으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저 복장을 보고 이런 감정을 느낄까? 왜 저 드라마가 내 족보보다 더 선명하게 내 뿌리를 말해주는 것처럼 느껴질까?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관심이나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 속에서 내가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단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거창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었지만 저는 그 밤들이 소중했습니다. 처음으로 나 자신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래전부터 장롱 안 깊숙이 묻혀있던 족보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고 무거운 종이 뭉치, 먼지가 내려앉은 책 등 누렇게 바랜 복식 스케치들. 조심스럽게 넘기던 손이 멈춘 페이지엔 남색 비단에 금실로 자수를 놓은 옷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소매는 넓고 바지자락엔 구름 문양이 곡선을 그리며 번져 있었습니다. 허리엔 가느다란 매듭끈이 묶여 있었고 복장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는 낯선 글씨들이 적혀 있었는데 대부분은 한자였지만 중간중간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만주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뜻은 알 수 없었지만 그 낯선 글자들이 제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복사해서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바라보시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어릴 때 종종 그런 옷을 입고 다니셨어. 한 번은 나랑 시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 그 뒤로는 옷장을 깊숙이 넣어두시더라.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침묵하셨고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용히 족보를 제 손에서 받아 다시 상자에 넣으셨습니다. 이런 건 조심해서 봐야 해. 괜히 탈난다. 망설임과 단호함이 섞인 말투였고 저는 그 안에 담긴 불안과 기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옛 복장이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어떤 시간, 어떤 세계와의 연결이었습니다.
족보 속 복식과 드라마 속 복장이 꼭 같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양, 실루엣, 색감, 그 무엇보다 그 옷들이 전해주는 기운 같은 것이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후에 찾아보니 고구려 복식과 청나라 만주족 복식은 모두 기마민족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고 자연히 실용성과 장식의 조화가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결은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족보를 펼쳐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 복장의 자수가 떠올랐고 익숙하지 않은 만주어 단어들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어릴 적 듣고 잊어버렸던 선율 같은 것. 그건 정체성이었다기보다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 안에 있었지만 스스로 눈 감고 있던 무언가의 흔적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가 물려받은 이 옷은 단순한 과거일까? 아니면 잊히지 않으려는 뿌리일까? 그 질문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 밤이면 거실에 혼자 등을 켜고 앉아 계시던 할아버지는 가끔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내곤 하셨습니다. 요동 벌판을 가로지르며 달리던 말 위의 병사, 푸른 바람을 가르던 창끝, 그리고 남색 옷자락이 펄럭이는 모습. 우리 조상 중엔 말을 참 잘 타던 이가 있었단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는 당시엔 동화 같았지만 지금은 그저 상상으로 넘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낯선 단어를 중얼거리셨습니다. 아마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 말을 기억해두기만 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만주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요. 가족들 앞에서는 절대 꺼내지 않던 말이었고 할아버지도 늘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단어는 사라져가는 언어 속에서 홀로 남은 조각 같은 것이었습니다. 족보 안에는 오래된 한자와 함께 어딘지 낯선 글자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마였습니다. 뜻을 정확히 알 수 없어도 그것이 제게는 조상과 이어진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외할머니가 고향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버지가 어릴 적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이야기하며 웃음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에 몇 자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발표를 포기했지요. 발표가 끝나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온 저를 어머니는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평소보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때론 그 집안의 역사야. 그 말엔 단지 침묵이 아닌 어쩌면 수십 년간 쌓인 두려움과 무게가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족보 상자를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야 맞겠지요. 평범한 중국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고 그렇게 정체성을 스스로 눌러가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K드라마에서 본 병사들의 복식, 빌리빌리에서 다시 본 고구려 드라마의 장면들, 그리고 족보 속 문양과 할아버지의 중얼거림은 자꾸만 하나로 연결되어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우연일까? 그런 질문이 점점 더 제 안에서 자라났습니다. 다시 상자를 꺼내 들었을 때 먼지가 내려앉은 표지를 천천히 쓸어내리며 저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숨기는 건 익숙하지만 잊는 건 어렵다. 그 말은 그저 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제 자신에게 건네는 다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족보 안에서 마주친 병사의 복식은 할아버지가 들려준 설화와 꼭 닮아 있었고 그 복식은 빌리빌리에서 봤던 고구려 병사의 옷과도 어딘가 닮아 있었습니다. 그 유사성은 단순한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모든 것이 나를 향해 조용히 되돌아오는 역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랜만에 다시 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아보았습니다. 속삭이듯 낮게 마치 그 단어가 가진 울림이 다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외면해온 것은 단지 한민족의 이름이 아니라 제 존재의 흔적이었다는 것을, 뿌리를 묻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며 처음 베이징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그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는 단순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혼자 살게 되자 어느 날 문득 마음속에 오래도록 갇혀있던 질문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학과 공부보다 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설명할 수 없다는 불안은 때때로 혼잣말처럼 튀어나오곤 했습니다. 그 무렵 제 룸메이트는 조선족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중국 국적의 한국계라고 소개했고 한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자주 틀어놓곤 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배경음처럼 흘려보냈지만 어느 날 함께 본 프로그램 속 대화 하나가 유난히 마음을 끌었습니다. 가족이란 나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에 마음이 덜컥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한글 자모를 외우기 시작했고 스마트폰 자막 설정도 한국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문화 교류 캠프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아세안 유스 캠프라는 이름이었고 아시아 각국의 청년들이 함께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캠프 설명란에는 서로의 뿌리를 이해하는 시간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묘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신청서에는 국적만 기입하는 칸이 있었고 민족은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국 국적 대학생으로 신청했고 며칠 뒤 합격 메일을 받았습니다. 부모님께는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처럼 짧게 고개를 끄덕이신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높고 투명했습니다. 서울의 거리 곳곳은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이 처음 모인 자리에서 진행자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각자의 뿌리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새로운 언어처럼 들렸습니다. 뿌리라는 단어가 이토록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저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가 준 종이 쪽지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안에 만주어 단어들은 여전히 저에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도 친숙했습니다. 캠프의 첫 활동은 한복 체험이었습니다. 고운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문득 족보 속에 있던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금빛 문양의 긴 저고리, 넓은 소매, 그리고 정면을 응시하던 조상의 눈빛.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나를 향한 가장 정직한 시선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그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뿌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둘째 날, 참가자들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한옥에서 다도를 배웠습니다. 차를 따르던 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를 아는 사람은 어디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정체성을 말하는 건 피로와 두려움을 수반했기에 뿌리라는 단어는 묘하게 낯설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오후엔 각국 참가자들이 전통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일본 친구는 기모노를 입고 예를 차렸고 인도네시아 친구는 바틱 무늬가 그려진 천을 펼쳤습니다. 모두 자신의 문화를 자랑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어릴 적 족보에서 본 남색 비단 옷과 구름 문양의 복식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양은 기마민족 특유의 유려한 곡선이었고 저는 K드라마 속 고구려 복식에서도 그런 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저 비슷하다고만 느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가방 깊은 곳에서 꺼낸 작은 종이를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쥐어주신 그 종이에는 아마라는 단어와 함께 한자 속에 묻힌 낯선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주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었지만 그 종이에 담긴 글씨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마라. 그 글씨를 가만히 바라보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중국 산둥성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문은 만주족의 후손입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적 봤던 족보에는 남색 비단 옷과 곡선 문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그것이 제 조상의 흔적이었다는 걸 알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치자 참가자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진행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문화교류입니다. 당신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 순간 저는 부끄럽지도 움츠러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조금 벅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선족 친구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제게 김치를 추천해줬고 저는 할아버지에게 들은 옛 이야기, 요동 벌판을 달리던 기마조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언어와 문화는 다르지만 뿌리를 이야기하는 방식은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기고 싶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만주족이라는 단어는 제게 두려움이 아닌 자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발표는 단지 말 몇 마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뿌리를 있는 그대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캠프가 끝난 뒤 한국에서의 이틀은 자유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족 친구와 함께 인사동에 갔습니다. 골목마다 깃든 한글 간판들, 고즈넉한 한옥, 향긋한 대추차 한 잔까지 모든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전통 공예관 구석에서 우연히 작은 전시를 발견했습니다. 동북 기마민족의 복식이라는 설명 아래 낯익은 문양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구름 무늬가 수놓인 남색 저고리. 순간 우리 족보에 그려졌던 복식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낯선 땅에서 제 조상의 옷을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조선족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거 자랑스러운 거야. 그 말은 제게 묵직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게스트하우스 한옥방에서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써주셨던 아마라는 만주어 단어. 그 옆에 한글로 제 이름을 써보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서로 다른 글씨가 조용히 나란히 놓인 그 장면은 마치 잊고 있던 두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캠프 참가자들과 마지막 저녁 모임이 있던 날, 진행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제 서로의 뿌리가 됩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의 뿌리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그 말이 쉽게 잊히지 않았습니다. 더는 정체성을 감출 이유도 두려움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한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저는 공항 로비의 한자리에 앉아 종이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 위에는 아마와 제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그 글씨를 천천히 따라 문질렀습니다. 저는 이제 만주족이라는 뿌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사동 골목에서 본 전통 복식의 자락처럼 제 속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어 몇 마디뿐일지라도, 족보 속 이야기일지라도 저는 이제 그 사실을 당당히 품기로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숨기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캠프에서 돌아온 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흐리고 바람이 거셌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캠프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조선족 친구는 김치찌개를 한 숟갈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넌 그냥 중국인 아니야. 뿌리를 아는 사람이지. 그 말이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동처럼 퍼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는 만주족이다. 학교 복도 게시판에 다문화 포럼 발표자를 모집한다는 공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지나쳤을 일이었지만 그날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사라진 언어, 잊힌 민족의 기억이라는 주제를 제안했고 교수는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학술적 관점에서 만주족의 문화와 언어, 복식에 대해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은 최대한 배제하고 청사와 기마민족 문화라는 키워드로 자료를 찾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논문과 기사들을 읽으며 저는 처음으로 족보의 가치를 실감했습니다. 족보에 남겨진 곡선 문양과 남색 비단옷, 니오후루라는 성씨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저 자신과 연결된 실존이었습니다. 조선족 친구는 말했습니다. 넌 만주족 뿌리를 잇는 거야. 내가 그런 걸 발표한다는 게 진짜 멋있어.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떳떳하게 웃었습니다. 포럼 당일, 저는 학술적 맥락을 중심으로 발표를 구성했습니다. 만주족의 복식은 고구려와 같은 기마민족의 문양과 유사성을 보입니다. 지금은 거의 소멸했지만 그 문화는 여전히 일부 가정에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교수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연구를 계속하면 이 잊힌 문화에 새로운 빛을 비출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기숙사 책상 위에 할아버지의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마라는 만주어 단어 옆에 제가 새로 배운 또 다른 단어도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 한 글자, 한 단어마다 마치 오래된 일기를 읽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종이에 흔들리는 먹자국 하나조차 제 과거를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조선족 친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넌 진짜 만주족 복권할지도 몰라.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속으론 다짐했습니다. 복권은 아니더라도 잊힌 우리 민족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고 싶다고.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책장 한켠에 작은 만주어 사전을 들고 단어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족보의 금빛 문양은 여전히 제 눈앞에 선명했고 그 문양은 이제 단지 과거의 장식이 아니라 제가 이어야 할 뿌리였습니다.
베이징의 겨울 공기는 여전히 건조하고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온도로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 저는 조선족 친구와 자주 만났습니다. 김치찌개를 먹으며 캠프에서 있었던 이야기, 인사동에서 본 복식 전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 가더니 얼굴이 밝아졌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를 나로 봐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그날 이후로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게 됐습니다. 만주족의 복식, 언어, 청나라 역사, 기마민족 문화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 읽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 땅에서 들리던 언어가 제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족 친구의 제안으로 저는 교내 다문화 포럼에 참가했습니다. 주제는 사라진 언어, 잊힌 기억의 가치였습니다. 발표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민족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족보 속 복식 스케치와 전통 문양을 보여주며 문화적 다양성과 기억의 보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교수님은 발표가 끝난 뒤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의미 있어요. 계속 연구해보세요. 그 말에 저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얼마 전엔 지역 문화관에서 열리는 전통복 전시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안내문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만주족 복식도 이런 자리에서 조용히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조선족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나 만주족 커뮤니티에 가입해보려 해.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 뿌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려고. 돌이켜보면 그 모든 변화는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 민족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지만 한국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민족의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이해해 주었고 뿌리를 소중하게 여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한 시선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그곳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뿌리를 확인하게 해주었고 다시 스스로를 사랑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나라입니다. 언젠가 제 조상의 기억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시작을 함께 해준 한국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신호등이었습니다.